안녕하세요. 이호석의 여의도 스타들. 이번 시간에도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은 또 무슨 얘기 하실까요? 지난 시간이 사실 네. 너무 대서사시였어. 네네네. 너무 재밌어, 흥미진진했습니다. 네네네. 선물 옵션 하면은 대부분 복잡한 수식이나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네. 이거 완전 너무 흥미진진하게 네네네.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요? 예, 오늘은 뭐 기초가 되는 선물 이론가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론가. 네, 이제부터는 좀 뭔가 알고 선물 시세를 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가 계산하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네. 지난 시간에 뭐 코스피 200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론가를 기초로 해서 발생하는 차익거래. 네, 차익거래에 대해서 맨날 누가 차익거래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면 차익거래가 뭔지 알게 되는 네네. 건가? 그리고 차익거래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물이나 옵션은 그 일반적인 주식과 다르게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차이점은 많지만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 네. 많이 그러면- 들었어요. 내 마녀의 날이나 네네. 뭐 이런 거. 그럼 그 만기 날 과연 이 선물 포지션 플레이어들은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예, 이론가가 뭡니까? 이론가. 이론가라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는 농산물이나 아니면은 뭐 그 각종 뭐 이런 뭐 거? 콩과 같은 이런 상품들이 없기 때문에 네. 주식과 관련된 파생 상품이 굉장히 흥했다. 네. 그러면 주식을 기초로 한 파생 상품의 이론가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은가? 음. 네, 뭐 그런 거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요. 네. 뭐 이론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복잡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지 않게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네. 저도 이제 2020년까지 애널리스트 하다가 어허. 한 2년 놀았더니 네. 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참고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ETF 컨설팅 업무도 일종의 ETF 마케팅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 코스피 200이라는 선물이 너무 다양하게 써요. 어디서 쓰이냐면은 우리가 코덱스 200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2X 다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네. 왜냐하면 선물을 이용해야지만 인버스 즉 마이너스 한 배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선물은 제가 레버리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야 그게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2배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코스피 200에 대해서 이론가 계산하는 거 네. 그리고 이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가격을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 베이시스 보는 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네. 자, 코스피 200은 지수기 때문에 단위가 포인트입니다. 단위가 포인트고요. 그리고 1996년 기준으로 그 지수를 산출했고요. 네. 예, 지금은 대략 한 400포인트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00포인트. 네. 코스피 200은 우리가 네. 이제 코스피를 보면은 뭐 3,000이네, 3,000뭐 그런 코스피 네, 200은 네. 400포인트.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단위가 포인트다 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원으로 환산해? 이거 원으로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규칙을 정해놨는데 일단은 1포인트에 25만 원. 25만 원. 네. 이거를 소위 말하는 승수라고 부르고요. 승수. 네. 거래 승수라고 부르고요. 멀티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론 뭐 증시에서 주식에서 뭐 멀티플 몇 배 할 때 그럼 밸류에이션이고. 밸류에이션 할 때 얘기하는 거지만 선물이나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이 포인트를 원화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포인트에 얼마로 할 거니? 1포인트에 그래도 한 100만 원 받아야지. 1포인트에 100만 원. 아니야, 이거는 미니 선물이야. 1포인트에 2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승수를 잡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하나에 10만 원인데 네. 이건 지수는 포인트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다 25만 원이라는 걸 곱해줘야 네. 돈이 나온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주식 선물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주식 선물은 주식을 기초로 한 선물이기 때문에 단위가 뭐죠? 이미 원이지 이미 않습니까? 원이잖아.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런 놈도 있는데요. 얘는 이미 삼성전자가 원화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네. 얘는 그냥 곱하기 10배. 그러니까 곱하기 10배. 삼성전자 선물 기초자산이 4만 원이니까 얘는 승수가 10배. 그러니까 40만 원. 승수가 10배니까 이 삼성전자 선물 한 계약 들고 있으면
40만 원. 선물 40만 원어치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400포인트면은 25만 원. 네. 그러면 한 포인트당 1,000만 원인가요? 맞나? 그러니까 이제 선물 가격이 한 계약에 400포인트 곱하기 25만 원이니까 이게 선물 한 계약 가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400 곱하기 25만 원 하면 얼마죠? 1억이네, 1억. 예, 1억이 선물 한 계약에 해당되는 비싸네요. 1억이 금액입니다. 한 개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아까 네가 선물은 적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냐? 알겠어. 나 1억 안 받아. 13%만 받을게. 13%는 뭐예요? 증거금. 아하. 네, 증거금. 13%면 한 1,300만 원. 네, 정도? 1,3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네가 1억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해줄게. 아, 그러니까 이게 저 계약을 할 때 네. 1,300만 원만 있으면 1억 원어치. 그러면 대략 한 6배, 7배 맞습니다. 정도 레버리지네요. 대신에 야, 너 믿어? 너 1,300만 원 갖고 1억 원어치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치. 야, 그래도 예탁금 예치해. 어허. 기본 예탁금. 기본 예탁금이라는 것도 있고. 네. 어쨌든 지금 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3%만 받으니까 이거는 종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으면 8%만 받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유행했던 FX 마진 거래라는 놈은 거의 뭐 2%, 3%? 이 정도의 증거금만 받았던 상품들도 있었어요. 레버리지가 엄청 크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규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증거금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300만 원을 넣고 1억이 움직이는 것만큼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수가 13% 빠지면 올인.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 예탁금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유지 증거금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아하, 이건 또 뭔가요?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이 빠져서 그렇지. 내 증거금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1,300만 원 넣어놓은 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더 넣어야죠. 돈 더 넣어? 네. 전화 받죠, 옛날에. 보면. 전화하죠. 고객님 돈 넣으세요. 안 그러면 청산해 버립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돈 없는데 네, 어떻게 해? 네.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기본 예탁금 필요하고요. 음. 그리고 유지 증거금 필요하죠. 음. 네, 그리고 당연히 한 계약을 거래할 때 1,3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 1,300만 원 정도의 돈, 물론 예탁금이 이제 그걸 일정 부분 커버해 주겠지만 또 지수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한 계약당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얘는 지수 곱하기 그 거래 승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5만 원? 예. 그래서 요게 제일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승수에 대해서 그리고 레버리지의 근원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자,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고 이론가가 들어가는데요. 근데 선물이 근데 뭔지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선물. 네. 어. 선물은 우리가 아까 선도거래 아니면 밭대기 이런 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것도 역사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멀거먼 옛날 저기 부산에 있는 김해평야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던 이호석 농부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 농부가 부지런한 농부죠. 네, 부지런한 농부죠. 네, 지금은 뭐 상당히 뭐 아카데미도 하고 네네. 곳간이 넓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 사람이 서울로 쌀을 팔러 와야 돼요. 아하. 쌀을 팔러 와야 되니까 이 농부 입장에서는 서울로 쌀을 가져가는 운송 비용, 또 서울에 쌀을 쌓아두는 저장 비용, 그리고 또 가을에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하네요. 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던 거였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최진사, 최진사랑 야, 최진사님, 우리 쌀 좋은 거 알죠? 알지. 저 농사 잘 짓는 거 알죠? 알지. 올해는 뭐 날씨도 좋을 것 같고 태풍 안 올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나는 한 가마당 10,000원에 사줄게. 네, 미리 정해놓고. 네, 10,000원 사줄게. 10,000원 우리 생산 원가가 5,000원이에요. 야, 5,000원이라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 쌀을 창고에다 보관하고 노비 시켜가지고 나르려면은 인건비가 3,000원 정도 들어. 그러면 이론가는 얼마? 8,000원? 8,000원. 네, 이론가는 8,000원인데 나는 쌀 농사가 더 잘 될 것 같아. 아니면 쌀 퀄리티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2,000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하는 거죠. 그럼 제가 좋은 거네요? 2,000원만큼? 네. 더 비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더 비싸게. 그러니까
2,000원만큼 더 비싸게 파니까 좋은 거죠. 근데 뭐 쌀 퀄리티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네, 모르지만 또 인건비가 싸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증기기관차가 등장을 해서 아하. 운송비가 2,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네. 그냥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런 네. 이런 개념이네요.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아까 그 1원가 8,000원짜리 쌀을 얼마에 거래했죠? 10,000원? 10,000원에 거래했죠? 근데 그때가 왜 10,000원에 거래했냐면 저는 이제 산수의 귀재예요. 네. 내가 김해 평야에 있는 쌀들을 다 사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러네. 이게 바로 세력인가요? 이 세력이죠. 네. 네. 근데 세력이 되려면은 김해평야 사야죠. 김포평야 사야죠. 다 사야 되는. 네, 저기 황해도도 사야 되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도 뭐 봉이 김선달 이런 사람들이 뭐 대동강물을 좌지우지 독점으로 뭐 하긴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너무 더 커지니까 네. 독점이 어렵다. 네네네. 그래서 선물이라는 상품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선물 상품 우리가 흔히 보는 선물 상품이 뭐였냐면은 오늘도 뭐 유가가 얼마만큼 올랐습니다. 그 유가 다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나중에 살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죠, 계약. 결국은 불확실성이 크고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할 건지 아니면 UAE가 감산을 할 건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많은 상품이다 보니까 약간 보험 성격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품일수록 선물 시장이 발달한 거예요. 선물 시장이. 네. 자,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서 콩 선물이 왜 안 될까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던 기억이 나나요? 콩 선물이 왜 안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콩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필요한 사람은 딱 한 명. 식용유 만드는 애다. 네. 그리고 콩을 납품하는 사람도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안 되겠죠. 수입업자. 우리나라에서 콩 농사 별로 안 지니까. 그렇지. 그런 상품은 선물 상품이 되기가 힘들죠. 왜? 가격이 너무 뻔하니까. 불확실성도 없고. 수입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 그냥 둘이서 거래하지 뭘 또 만드냐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 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상품 시장이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는 선물 시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왜요? 아세요? 그거는 너무. 규격화되지 않아서. 아, 원석이 이만하면 비싼 거예요? 아니면 요만한 게 비싼 거예요? 모르죠. 원석이 이만해도 완전히 쭉쟁이가 들어가 있고 막 균열가 있으면 걔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원석이 요만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가공사들이 가공을 해버리면 훨씬 더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금은 누가 가공을 한다고 해서 그 바뀌는 금의 게 본질 아니니까. 가치가 바뀌나요? 뭐 세계적인 금 세공사가 세공한다고 해서 금 한 돈의 가격이 100만 원 하나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가 되고 그리고 또 정해진 그 틀에 의해서 거래할 수 있지만 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된 틀에서 할 수가 다이아몬드 없는 선물은 것들. 없다. 네. 어쨌든 예. 선물이 뭘 가지고 선물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 예. 코스피는 어쨌든 지수 네. 기준으로 선물. 주식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될까 안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한국은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나라예요. 네. 자 우리가 대만 선물 마구마구 지를 쓸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네. 지금 중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만한테 제2의 중국이다. 네. 네, 그러면 전쟁 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만 주식 선물을 마구마구 살 수 있을까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나라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대만 선물을 숏 쳐가지고 해지를 걸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안하니까 네네네. 해지를 좀 해놓는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은 한국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만의 비유를 드렸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은 옛날부터 선물 시장이 백오데이션, 즉 저평가 시장이었어요. 백오데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네. 저평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쌀 본질 가격이 8,000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얼마에 거래했다 그랬죠? 10,000원? 10,000원. 그럼 2,000원만큼 더 비싸게 거래했죠. 이게 바로 컨테이너. 컨텐고. 네. 왜 2,000원만큼 비싸게 거래했어? 나 사고 싶으니까. 나 쌀농사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나 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네, 김해평화에 있는 쌀 다 내 거야. 내가 얼마를 주든지 사가지고 나 얼마든지 더 비싼 가격에 살 수 있어. 근데 쌀농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쌀농사를 져서 대풍년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거래될까요? 서로 팔고 싶겠죠 먼저. 그치. 왜 누가 봐도 저 집 가도 뭐 거의 쌀이 넘쳐나니까. 그럴 때는 8,000원에 거래가 될까요? 그 밑에 거래될까요? 뭐 더 싸게 더 싸게 거래되겠죠. 이게 백오데이션. 예. 예. 그렇게 이제 가격이 빠질 거라고 생각되면 백오데이션이 되고. 왜냐하면 선물을 때릴 거니까 먼저 팔 거니까. 먼저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쌀을 먼저 팔 거니까. 그래서 한국 선물은 예전에는 저평가 즉 이 정도가 이론 가격인데 항상 여기서 거래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제 애널리스트 할 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주로 외국인들이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그런 짓을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한국 시장에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죠?
한 30% 옛날에도 정도 높았어요. 옛날에도 30% 40% 외환시장 개방하고 나서 네. 증시 개방하고 나서 외국인들 비중은 계속 올랐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잘 몰라요. 아, 사면서도 불안하구나. 네, 베트남 잘 몰라요. 우리 인도네시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뭐 전쟁 많고 테러 많은 거 알잖아요. 그럼 그런 나라 증시에 투자할 때는 보험을 들고 투자하겠어요? 들지 않고 투자하겠어요? 우리가 발리나 몰디브 여행 갈 때는 그 여행자 보험 들까요? 안 들겠죠. 그렇지만 저기 과테말라, 예, 아니면 뭐 나이지리아, 뭔가 일종의 보험 같은 성격이라는 네, 거죠. 그런 나라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여행자 보험을 세게 들겠죠. 그러네요. 바로 선물이 그런 목적입니다. 자. 주식은 갖고 싶은데 뭔가 불안할 때 선물로 해지를 한다.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보험을 세게 들었냐 살살 들었냐. 네네네. 그러니까 선물이 이론가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론가라는 건 정해져 있고 이 이론가보다 보험을 살살 들었어요 라는 얘기는 이 이론가랑 비슷하게 선물이 거래된다는 얘기예요. 예, 살살 때렸어요. 네네네. 그렇지만 제가 나이지리아 놀러 갈 때는 보험을 세게 들겠죠. 많이 때리겠죠. 그러니까 이론가보다 한참 밑에서 거래가 되겠죠. 실제 그러니까 이론가랑 반대되는 개념이 실제 가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가 계산하는 방법은 얘는 아까 증거금이 증거금 네, 증거금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13%. 네, 13%. 나머지 87%는 뭘 하면 될까요? 증거금만 넣고? 토스뱅크에 집어넣고 2%의 이자를 받으면 되겠죠. 아하. 네. 네. 그래서 여기 그러면 가격에다가- 지금 다 안 써도 되니까 그렇죠. 저만큼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가는 이자만큼만 더해주면 됩니다. 끝. 진짜요? 네. 그만큼이요? 저 87%만큼의 이자?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라고 하지만 그 파생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증거금도 현금으로 납부를 안 해요. 딴 걸로 넣죠. 채권. 딴 거. 채권으로 납부하거나 예, 국채로 납부하거나 담보 잡혀 놓는 거죠. 예, 담보 잡혀 놓기 때문에 국채 돈이 같은 안 들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안 들어. 너는 선물 매매할 때는 돈이 안 드는 거야. 예, 그래서 선물 매매할 때는 돈 안 들어. 너는 그냥 공짜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자인데 어떤 이자? 만기까지 받게 될 이자. 그러니까 이게 저게 코스피 200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주식 안 가지고 선물 가지고 있으면 이자만큼은 더 가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자만큼은 세이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기까지 받게 될 이자. 어떤 이자? 이자 이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호석 애널리스트님한테 돈 빌려줄 때는 뭐 당연히 저는 신용이 안 좋으니까 한 20% 이자로 받겠죠. 네네. 오케이. 네네. 저는 사채업자. 예. 네네. 네, 그렇지만 제가 뭐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한테 돈을 빌릴 때는 저는 그래도 좀 번듯한 직장이 있으니까 뭐 한 1%나 2%로 빌리겠죠. 그러니까 이자가 되게 중요한데 이자가 왜 중요하냐? 투자자마다 이자가 달라요. 투자자마다 이자가 다르다. 한국 사람 이자 얼마예요? CD 금리. 한국 투자자라면은 CD 금리 며칠물? 91일물.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다. 그럼 외국인 투자한테도 야 너희들 한국에서 투자하니까 너희들도 이론가 계산할 때는 CD 금리 써.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아니지 그 사람들은 다른 리보 말이야. 금리나 아니면 리보는 없어졌죠 요새. 네, 리보. 그리고 또 한때 독일 금리가 40%였지 않습니까? 돈 갖다 써, 돈 줄게. 그 다르구나. 네. 외국인들은. 그렇죠. 그리고 일본 사람, 일본도 저금리 기조의 대표적인 국가였지 않습니까? 일본계 투자자는 또 이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가라는 것은 투자자마다 틀린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자, 투자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CD 금리로 계산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자 얘가 아까 제가 400포인트라고 그랬죠? 네. 400포인트고 그냥 이자 그냥 1.2% 할게. 1.2%. 네, 1.2% 할게. 지금 1%인데 CD금리 1%인데 1.2% 하면은 만기가 선물은 3690이니까 3개월이니까 이거 나누기 4 해주면 0.3%지 않습니까? 네. 0.3%니까 400포인트 곱하기 0.3포인트니까 1.2포인트지 않습니까? 네네. 이자가 어떤 이자? 3개월. 왜 3개월? 만기까지 이자. 만기까지만 돈을 안 필요한 거니까. 네네. 어차피 선물 9월물 6월부터 9월까지, 선물 12월물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정도로 단위로 끊기 때문에 그러면 이론가는 얼마다? 401.2포인트. 끝.
진짜요? 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저 가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마다 이율이 다르다. 이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람들 눈에는 401.2포인트가 이론가지만 내가 뭐 독일계 자금이다 또는 미국계 자금이다 이러면 이론가가 이거보다 낮을 낮겠네요. 네, 낮을 수 있는 금리가 낮으니까. 예. 그리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빌려다가 이거를 한국에 투자하는 거니까 환율도 중요하겠죠. 야,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랑 이런 금리랑 이런 금리 차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야, 나는 좀 더 여유가 있네. 이런 그렇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빡빡하게 해야 되는 사람도 네. 있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에서 먹으면 이론가가 400일 수도 있어요. 네, 환에서도 먹는데 나는 한국에 투자하면 이미 FX에서 먹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다 쓰면 돈을 더 받아. 이런 놈들한테는 이론가가 400포인트가 아니라 400포인트보다 밑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독일 투자자 입장에서 걔들은 지수가 가만히 있어도 환에서 먹는 거죠. 그만큼만. 네. 이게 지금 진짜 좀 뭔가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뭐 그거는 또 근데 경우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상황에 있으니까.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지수가 있어도 돈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400포인트에서 사가지고 401포인트에 팔아도 대박 나는 경우도 있죠. 환에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네. 선물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첫째는 투자자별 동향인데 투자자별 동향 중에서 특히 외국인 동향. 그리고 외국인 동향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외국인들의 금리 그리고 외국인들의 환율. 그래서 선물 시장은 항상 환율과 환이 좀 강세로 갈 때, 환이 약세로 갈 때 이때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달라져요. 네. 주로 어느 나라가 많아요? 주로 미국계가 많이 하고 미국계가 있고요. 많이 그리고 한국이랑 시간대가 호주가 똑같거든요. 1시간 차이니까 호주계 외국인들이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제 후배랑 통화했다는데 호주에 있는 친구예요. 그렇구나. 그분들은 어쨌든 그러면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 이런 것도 좀 보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뭐 이자까지만 설명드렸는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네. 자, 주식을 연말까지 갖고 있으면 뭘 받죠? 배당. 네, 그래서 배당을 빼줍니다. 야, 그럼 너 주식 안 하고 선물하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네, 대신에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배당은 못 받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당이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죠? 12월. 12월. 자, 12월 언제죠? 날짜는? 28일? 보통 31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배당락은 뭐 31일이 영업일이라고 생각한다면 30일, 29일. 29일. 예, 이날이 이제 배당날이겠죠. 29일. 이때부터는 정상화되겠죠. 그러니까 12월 동지만기일이 둘째 주예요. 두 번째 목요일이거든요. 네. 두 번째 목요일부터 이 29일까지는 배당을 빼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선물은 이자만큼 더해주니까 항상 위에 있다 이걸 뭐라고 불렀? 콘텐거라고 불렀고 사람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봐 여행자 보면 빡세게 들어. 그러면 이거는 낮아진다. 백오데이션. 근데 이때는 배당만큼 빼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백오데이션이겠네. 백오데이션이 정상이다. 지금 백오데이션 돼 있는 게 정상이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야 지금 백오데이션이 너무 커. 시장 박살나는 거 아니야? 아유 저 지금 연말 배당락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차감해서 거래되니까 요새 또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할수록 그런 폭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자, 이 배당이라는 놈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제가 삼성자산운용은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삼성증권이 12월 달에 얼마 배당할지 알까요? 직원들이? 글쎄요. 알 수도 있겠죠. 알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 고위층이나 아니면은 뭐 경영관리하는 쪽 외에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줬던 만큼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근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근데 그거는 불확실성이 크죠. 올해 증권사가 영업이익이 얼마죠?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그럼 SK증권이 작년만큼 배당 줄까요? 그럴 리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X예요. 모르는구나. 얼마를 배당 줄지 몰라요. 그렇지. 자, 배당 수익률 똑같이 1.2%라고 할게요. 네, 똑같이 1.2%. 보통 배당 수익률이 한국에서 코스피백 기준으로 1.5에서 2.0% 사이에서 연말 배당이 형성되는데 똑같이 1.2%라고 계산할게요. 자, 400포인트 3개월에 해당되는 이자니까 0.3%. 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치환하면 1.2포인트 이만큼이 더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배당 수익률 그냥 1%라고 할게요. 네. 1%라고 하면은 이거를 포인트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죠? 400포인트 1%. 4포인트죠? 네. 오, 크네 이거는. 네. 그러면
400 더하기 1.2에다가 빼기 빼기 4를 해야 4니까 397.2가 7.2. 되죠. 네, 이게 이론가예요. 근데 근데 세고데이션이네. 네. 근데 이때 이 배당이라는 놈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배당이 올해처럼 증권사들 당연히 배당 늘릴 거 하지 않습니까? 올해 너무 모든 기업들이 장사를 잘한 거예요. 배당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론가를 계산할 때 배당은 방금 이호선 애널리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치를 많이 써요. 그렇지. 네, 전년도치를 많이 써요. 근데 당연히 배당이 늘어날 거니까 이거 누가 봐도 증권사 배당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배당이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얘는 저평가일까요? 고평가일까요? 배당이 늘어난다고 예. 하면 네. 지금 저것보다 더 빼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4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고평가예요. 실제로는 4 말고 5를 빼야 되니까 네. 값은 더 작아져야 되니까. 엄청난 고평가예요. 음, 그러면 이럴 때 무슨 거래를 한다? 고평가된 선물을 때리고 음. 배당주를 사는 거죠. 아하. 아하. 네. 얘는 고평가니까 배당주, 뭔가 하여튼 비싼 거는 팔고. 네. 어. 배당주 바스켓을 아이. 사고 어. 고평가된 선물을 때리는 거죠. 어. 네. 이걸 갖고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냐? 연말 어. 프로그램 장세. 프로그램 장세. 예. 저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나 보네. 어유 어마무시하죠. 그거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 어. 연말 프로그램 장세라고 불러요. 그럼 선물을 팔고 주식을 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바스켓을 뭐 배당주 바스켓을 해도 되고 그냥 코스피 200 바스켓을 해도 되고 이거의 관건은 뭐다? 이 배당에 배당이 어떻게 될 대한 거냐. 정확한 예측. 어. 그렇지만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배당이 줄었던 때가 많았을까요? 최근에 10년 사이에 늘었던 때가 많았을까요? 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네. 배당이 늘어났죠.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음. 그리고 ESG. ESG의 핵심 중에 하나인 S가 뭐죠? 소셜. 예, 소셜, 주주 친화 정책, 주주 환원 정책. 이게 소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에서는 10년 동안 대체적으로 배당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면 뭘 산다? 배당주. 맞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 프로그램 시장에서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 이게 바로 이론적인 근거예요. 이런 매매들은 되게 많이 해요. 여기서 배당주 그래서 연말 뭐 산타랠리의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주 바스켓을 또 뭘 사면 되냐면 ETF로 사면 되죠. 그러네. 예. 어떤 ETF, 주식을 코스피 사지 200 않고. ETF 사도 되고, 코스피 200 고배당 ETF 사도 되고, MSCI 코리아 ETF 사도 되고, MSCI 월드? 아니, 월드는 아니겠다. 월드는 오바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말 돼서 이런 대표지수 ETF의 설정액이 늘어나는 거 보면은 이런 움직임들을 포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나중에 이제 후폭풍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후폭풍이 언제 있냐? 배당이 크면 클수록 1월 달에 장이 좀 많이 빠지죠. 네, 그리고 2월 달에는 좀 쉬었다가 3월 달에 남아있는 배당 잔고가 다 청산되면서 1, 2, 3월에는 좀 이런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 이런 그렇죠. 수급적인 요인이면 다른 요인이면 네네, 또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수급적인 그래서 이 요인만. 논리를 볼 때는 첫 번째 이론가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되고 두 번째 외국인들의 이론가를 정확하게 계산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저도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얼마의 조달금리 하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어렵겠다. 대략적인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선물 이론가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연말 배당을 좀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고 예, 연말 배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연말에는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겠구나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겠구나 재미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연말에 이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면 1월 만기 때는 작살 나겠구나 1월 달에 좀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2월 달에는 쉬었다 가겠구나 3월 달에 남아있는 잠부시들이 꺼지겠구나. 왜냐하면 저게 이제 한번 사고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파는 거는 영원히 계속 가는 포지션이 아니니까. 그렇죠. 청산이 필요한 거죠. 예. 선물은 이제 만기되면 끝나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샀던 거를 팔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선물 그리고 현물. 네. 아까 이제 현물은 제가 400포인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400포인트고 지금 이론가가 1.2% CD 금리가 1.2%라고 가정한다면 0.3%니까 4, 32 401.2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 뺀 차이가 얼마죠? 1.2포인트. 선물이 이거를- 더 비싼 거죠. 네.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베이시스? 맞습니다. 베이시스가 플러스이면 컨텐거, 네. 마이너스면은 백워데이션. 네. 혹여나 장이 너무 좋아요. 어.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날아갈 것 같아. 너무 좋아. 삼성전자 못 사서 지금 안 달랐어요. 삼성전자 사면은 막 주가 올리면서 사야 되니까 그냥 네. 선물로 확 맞습니다. 이럴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일은 그런 일이 작년 있었나? 11월 달에 있었을 거예요. 네, 11월 달 정도 있어요. 그때 뭐 반도체 슈퍼 그때, 사이클. 네.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 뭐 그리고 그때 삼성전자가 30% 넘었었어요. 비중. 그쵸. 그때는 베이시스가 뭐 플러스 2포인트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슈퍼 컨텐거. 슈퍼 컨텐고. 네. 네. 자, 그럼 컨텐고일 때는 주가가 대체로 좋나요? 예, 좋죠. 왜냐하면 자, 이제부터 그걸 설명드릴 건데 이 상태에서 자, 오늘이 9월 달이에요. 9월 네. 달. 지금 누가 고평가, 누가 저평가죠? 지금 선물이 고평가. 네, 고평가. 얘는 저평가. 자, 그러니까 고평가 항상 이제 프로그램 매매 특히 차익 거래는 고평가된 놈을 때리고 저평가된 놈을 산다. 그러면 고평가된 놈을 얘를 쇽 때렸어요. 선물을 팔아요. 네, 그리고 얘를 샀어요. 네. 자, 아이고 보인. 지금이 12월 만기예요. 얘는 가격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400포인트로 끝났어요. 400포인트로 끝났어요. 그럼 현물에서는 순이익이 어떻게 되죠? 그대로네. 빵이죠. 0. 그렇지만 선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물 가격? 네, 선물 가격은 만기가 되면 이 현물 가격으로 수렴하죠. 정산을 해줘요. 음. 나는 얼마에 매도를 쳤죠? 401.2. 401.2. 근데 얘는 얼마 먹은 거예요? 401.2에 매도를 쳤는데 팔았고 400으로 끝났어요. 그럼 1.2만큼 먹는 거네. 1.2만큼 먹죠. 그러면 나는 이때 고평가된 선물을 때리고 저평가된 주식을 샀으면 만기 때 1.2포인트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죠. 이게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저거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네, 요거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거 1.2포인트 먹으려고 이 짓을 해? 근데 선물은 뭐가 있다 그랬죠? 레버리지? 레버리지. 곱하기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돈으로 이런 매매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선물 매매할 때 뭐 발생하죠? 수수료 발생하죠. 현물 매매할 때 뭐 발생하죠? 뭐 매매 비용, 매매 비용 또 수수료, 거래세. 거래세, 거래세. 세금. 거래세. 지금 거래세가 세금 얼마죠? 거래세 0.3%인가요? 0.23%입니다. 낮아졌네. 네. 지금 계속 낮추고 있고요.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할 때는 이제 뭐 0%로 하겠다. 농특세 빼고. 네, 거래세는 그렇게, 빼주겠다. 양도세. 그러면은 이 사람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저거 빼면 그래도 거의 1포인트 정도 남네. 0.23%니까 400 곱하기 0.23% 하면은 얘는 거의 0.4312, 0.92포인트만큼이 세금이에요. 네. 0.23 곱하기 400 저걸 해야 되는구나. 예. 네네네. 0.92포인트만큼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빼줘야 돼요. 그럼 나는 꼴랑 0.3포인트밖에 안 남아요.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구나. 그래서 항상 이 거래 비용 그리고 또 현물 매매할 때 사고 팔고 선물 매매할 때 한 번 팔고 정산은 만기 정산했으니까 이때는 비용이 한 번밖에 안 발생했지만 이때는 비용이 두 번 발생했지 않습니까? 현물을 샀다 팔았다. 그러면 얘는 남는 게 별로 없겠네. 없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차익 거래가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간혹 가다가 세금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 저기 우체국. 우정사업. 네네. 그리고 세금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렇게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거래세를 내는 투자 주체냐 아니냐. 그리고 거래 비용이 싼 놈이냐 비싼 놈이냐. 그리고 지금 베이시스가 이 거래 비용을 차감하고 나서 수익이 그래도 남냐 안 남냐. 이걸 갖고 차익 거래 메커니즘 작동하기 때문에 네. 차익 거래가 발생한다. 뭐 이때는 선물을 때리고 주식을 샀으니까 매수 차익 거래라고 부르는데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했다는 말의 의미인즉슨 이게 굉장히 고평가됐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고평가됐고 굉장히 고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발생했으니까 선물이 고평가됐다는 말의 의미가 제가 아까 쌀이랑 비유할 때 뭐라 그랬었죠? 그만큼 풍년이 될 거다. 아니면 쌀 가격이 올라갈 거다. 흉년이 되면은 떨어지니까 흉년이 될 거예요. 흉년이 될 거다. 쌀 가격이 올라갈 쌀 거다. 가격이 어쨌든 올라간다. 그러니까 쌀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데에 대한 그 컨빅션을 차익 거래만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구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고요. 다음번 시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투자 주체가 거래 비용이 없는지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누구의 매매를 누구의 차익 거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어떤 식의 액션을 취하는지 거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기 세워놓고 제가 너무 열강을 잘 들어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